2. 머리에서 가슴으로. 자넬리 마리, 연금술 연구소와 마이클 뉴턴 연구소 소속의 치유예술가. 음악 치유가이자 한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는 한 남성의 이야기이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이 문제들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직장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표면화되었다. 그의 주요 문제는 뿌리 깊은 공격성과 고집, 평생 반복되어 온 거부감과 무시받는 느낌이었다. 그는 LBL 요법을 받은 덕분에 두뇌로 분석하는 것보다 영적인 가슴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의 방식임을 깨달았다. 또 옳고 그름을 분별하던 정신 패턴에서도 벗어났다. 그리고 모든 영혼의 우주적 연결이 중요하며 이러한 연결은 음악적인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걸 기억했다. 영혼의 안내자에게서 자신의 공격성과 오만함을 치료할 도구들도 배웠다. 덕분에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타인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B씨는 LBL 세션을 갖기 전부터 내가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내던 인물이었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들이 가족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 직장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표면화되었다. 그는 존경받는 회사 임원에 자폐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혁신적인 음악 치유가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뿌리 깊은 공격성이 숨어 있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아이들은 그에게 다가가지도 편안함을 느끼지도 못했다. 가족들은 그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 언제나 전전긍긍했다. B씨와의 첫 대화에서 나는 세션 중에 풀어야 할 문제들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자 그가 자신의 공격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모욕당하는 건 참을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 완벽을 유지해야 하는 상태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싱크대에 접시들이 쌓여 있는 게 보이면 모욕감이 치솟아요. 아내와 아들이 저를 접시 닦기 취급하는 것 같아서요. 설거지를 하지 않아 집안이 완벽하지 않은 것도 신경에 거슬려요. B씨는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외부 환경이 제 기대만큼 완벽하지 않으면 기분이 막 나빠지면서 평생 반복되어 온 거부감 속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다 차츰 무시당했다는 느낌에 젖어들고요. 세션 중에 B의 영혼은 3곳을 방문했다. 그 안에서 매일의 삶 속에 통합시킬 수 있는 핵심 도구들을 얻었다. 그가 세션에서 풀고자 했던 문제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공격성과 관련한 도구들이었다. 처음으로 중요하게 들른 곳은 전생의 장소였다. 그는 동굴 입구에 서서 20명가량의 사람들을 진지하게 꾸짖고 있었다. 당신은 마을에서 어떤 위치에 있나요? 저는 스승이자 구루, 은자입니다. 조언이나 가르침이 필요한 남자들이 저를 찾아오죠. 그들은 당신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말없이 깊게 반성하죠. 전 영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전부 마음에서 우러난 겁니다.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죠. 영적인 마음에 대해 더 말해주시겠어요? 저는 힘 있는 존재예요. 힘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저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균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마음의 자리에서는 힘과 애고가 서로를 잘 견제해요. B씨는 잊고 있던 자신의 한 부분과 연결되었다. 덕분에 영적인 가르침과 인도를 분명히 이해하고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했다. 그의 말처럼 지금까지는 분석적인 태도로 타인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저는 머리로만 관계를 맺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하게 정해진 방식을 고수했죠. 세션이 계속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영혼 그룹 덕분에 기분이 좋습니다. 영혼 그룹에 대한 B씨의 중요한 의문 중 하나는 신성한 계약과 관련된 것이었다. 다음의 대화에 잘 나타나 있다. 영혼 그룹을 만나니 기분이 어떤가요? 다시 만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르라는 영혼과는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현생에서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놀랐어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어요? 아르는 지금의 삶에서 가깝고 중요한 친구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중요한 영혼의 친구이기도 하군요. 영혼으로서 그는 인내심 많고 일관성 있고 꾸준하며 통찰력도 뛰어나답니다. 당신의 질문 중 하나는 신성한 계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당신이 아르와 계약을 맺은 목적을 알아봅시다. 현재의 삶에서 그의 임무는 저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겁니다. 못된 장난을 일삼던 제가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으로 막 변화하려는 참이거든요. 현생에서 만날 때든 영혼 그룹 안에서 만날 때든 아르와는 언제나 서로의 영혼 이야기만 해요. 다른 건 이야기 안 해요. 아르에게는 이메일 속에 오짜든 뭐든 그걸 영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재주가 있어요. 거기다 언제나 아주 정확하죠. 그에게는 확실히 이런 재주가 있어요. 또 영혼 이야기라고 해서 꼭 진지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가르쳐 줍니다. 영혼에 관한 이야기도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재미도 있다고요. 그럼 그는 당신의 발전을 돕기 위해 당신 앞에 나타난 것이군요. 이것이 우리가 말했던 그 신성한 계약의 일부인가요? 당신의 직업과 인격 형성을 위한 계약이요. 맞아요. 그걸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린 20살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저는 그때도 몸부림치고 있었죠. 그는 제가 20살 때도 마음과 영혼의 관계, 이것과 관련된 모든 걸 공부하고 싶어 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또 저에게 소리의 진동수와 관련한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점도 말해줍니다.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영적인 재능이 있으니 이 재능을 치유와 접목시켜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CD는 이제 그만 사들이고 치유에 적합한 진동수를 찾는 일도 그만두라고 합니다. 제 직감이 더 잘 맞는다고. 이제는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낼 때라고 합니다. 제가 연구 중인 진동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동수는 제1종 입자 진동수, 세포 진동수, 음악 소리 사이에 어디쯤엔가 있어요. 저는 이 트랙을 벌써 만들기 시작했어요. 계속 개발해서 발표할 겁니다. 이건 심리학과도 관련이 있어요. 방법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이 소리 진동수 연구를 제 분야에도 통합시킬 겁니다. 당신이 받아들인 정보에 대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영혼 그룹에서 아르를 만나니 또 다른 기분이 들어요. 그가 가까운 영혼의 친구라는 점을 알고 나니 아주 든든합니다. 영혼 그룹을 만난 장면에서 B씨는 고르라는 영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고르는 그룹의 지도자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그를 존경해요. 그룹과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 애쓰고 있으니까요. B씨가 고르와 나눈 대화 속에 중요한 핵심이 있었다. 고르는 B씨에게 현재에 존재하고 공격성을 제거할 열쇠들을 제시해 주었다. 다음은 대화의 일부이다. 고르는 제가 거부감과 무시당한 기분을 느낄 때 마치 유령의 집에 있는 거울 미로를 들여다보는 것 같대요. 저도 사실 제가 저를 무시하는 타인들을 보는 건지 저 자신을 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 함정에 쉽게 빠져버려요. 고르에게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물었더니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의식을 집중하지 말랍니다. 그보다 제 영혼이나 영혼의 안내자, 천상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해요. 또 제가 물질적인 것에 마음이 산만해진다고 했더니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외적인 환경에서는 만족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요. 내면과 연결되면 현재에 존재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 도구도 제시해 주나요? 먼저 이마에 손을 대고 의식을 집중하랍니다. 다시 칼싸움을 해보라고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칼싸움을 무척 잘했거든요. 실제로 해보라는 건가요?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가요? 둘 다입니다. 실제로 칼싸움은 몸과 영혼을 하나로 만들어줘요. 상징적으로는 의미 있고 핵심적인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게 해주죠. 그러면 언제나 단순한 상태를 유지하고 온갖 산만한 것들로 자신을 가득 채우지 않게 됩니다. 그는 특히 저를 어지럽히는 잡다한 사람들과 약속을 만들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 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어요? 네. 거부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정말 대단한 도구예요. 거울 미로 속에 있을 때면 저는 잘못된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도 이 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거부감은 사실 하나의 신호 또는 깃발과 같죠.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훌륭한 영혼의 도구예요. B씨는 그의 공격성을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구도 배웠다. 영계에서 중요한 곳들을 들르던 중 그는 의회의 원로들도 만났다. 다음은 B씨가 원로들을 만나 현생에서 오만함에 대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원로들이 저에게 그토록 오만하게 굴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전 이해가 안 돼요. 오만함을 고칠 도구도 가르쳐 주나요? 당신이 이해를 더 잘하게 몸의 특정 부위나 태도를 설명해 주나요? 저는 모든 걸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언제나 에너지를 머리에 집중해요. 그러면 제 환경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이건 불가능해요. 그들은 그것이야말로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통제하려는 태도야말로 오만의 가장 정확한 정의이고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항상 머릿속에만 머물게 된대요. 저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해요.
그들이 오만함을 버리거나 벗어날 수 있는 길로 당신을 인도해 주나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부엌 바닥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제 머릿속에 머무는 대신 온몸을 돌아다니게 돼요. 아, 맞아요. 그러면 확실히 머리를 숙이게 돼요. 청소 횟수도 알려주었나요? 일주일에 한두 번요. 끝까지 지켜보고 확인할 거래요. 저는 앞으로 오만한 태도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정말로 그들의 조언을 따라야 해요. 더 할 말은 없나요? 이 방법은 좀 우습지만 정말 재밌어요. 그들은 부엌 일을 지시했어요. 오랫동안 저는 부엌 청소를 해야 해요. 부엌을 번쩍거릴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 작은 머릿속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을 저만큼 재미있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 일을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게 제 머릿속 문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게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들이 이 일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도구와 관련해서 더 할 말이 있나요? 네, 제 아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야 해요. 부엌과 욕실 청소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대화 후 우리의 세션은 끝났다. B씨는 지혜롭게도 이후 몇 달간 영훈 그룹이 제시하는 방법들을 실천에 옮겼다. 칼싸움이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공격성에서 벗어나 현재에 존재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었는지 설명했다. 10살짜리 아들과 베란다에서 칼싸움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은 저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격성을 표출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제는 둘 다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공격성을 표출할 줄 알게 되었어요. 저의 공격성을 직시하고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칼싸움이라는 도구를 수용한 결과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진 거죠. 저에겐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회사 임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도 효과가 나타났어요. 회의 때 임원들은 다소 강하게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그 공격성이 저를 향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칼싸움 덕분에 저에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두 동강 내서 그냥 지나가게 만들 수 있게 됐죠. 회의 때마다 저는 머릿속으로 칼을 그리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려요. 훈련을 규칙적으로 했더니 다른 임원들이 제가 회의 시간에 훨씬 침착해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마에 손을 대고 공격적인 에너지를 쪼개버리는 법도 배웠어요. 이 도구는 저를 내면으로 인도하고 저의 에너지를 다스려 현재에 존재한다는 느낌도 갖게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B씨는 원로들의 진지한 조언을 따른 덕에 다음과 같은 변화도 경험했다. 저는 공격성과 거부감을 치료할 전문적인 치유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매주 원로들이 조언해 준 대로 부엌 바닥을 청소했어요. 덕분에 겸허해졌습니다. 겸허는 사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에 익히고 유지해야 하는 자질이죠. 매주 청소를 하다 보니 그것이 저의 공격성을 다스리는 신성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정도 부엌 바닥을 닦고 나자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대단해요. 계속 그렇게 공격성을 다스리다니 말이에요. 1년 뒤 B씨는
영혼 그룹을 통해 발견한 신성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아르와의 만남을 지속한 덕에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아르가 현생에서 저를 놀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완벽주의적인 태도와 거부감, 무시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에서 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죠. 제 태도를 조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이며 이것이 우리가 맺은 신성한 약속의 중요한 일면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지금은 물질계에 존재하는 영혼이지만 우리 모두 우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인식하게 됐어요. 이런 연결에는 진동수가 있고 이 진동수는 음악적인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르는 저에게 이 진동수를 연구해서 가르치고 유럽에서 발표하라고 부추깁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인지학을 받아들였으니까요. B씨는 이 진동수를 연구해서 자폐아동과 부모를 돕고 있다. 이 소리 진동수가 신경처리 언어를 활성화하고 말을 전혀 못하던 아이들도 기본적인 문장을 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소리들을 다발성 경화증이나 섬유 근육통, 수면 무호흡증 같은 다양한 병의 치료에 이용하는 법도 가르치고 있다. B씨는 이런 특별한 화성학적 지식 덕분에 겸손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기존의 화성 패턴을 이용하고 있다. 덕분에 피술자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삶의 목적을 이루도록 지지해주게 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는 유능한 치유사인 것처럼 가장하지 않는다. 회사 임원이자 부서 책임자로서 B씨는 조직의 역학관계에도 변화를 주었다. 영혼 그룹이 제시해준 대로 원형 탁자 형식을 그의 부서 조직도와 팀 회의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 결과 그의 부하 직원들 간의 지위가 동등해지면서 부하 직원들도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피력하게 되었다. 아주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직원 회의에서도 그는 이제 안건만 제시한 뒤 자연스럽게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게 되었다. 또 이 생산적이고 편안한 역학 구조를 도입한 결과 직원들도 더 이상 그를 두려운 복종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젝트들이 기한과 예산에 맞춰 완성되면서 사무실에도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요컨대 그는 세션 중에 얻은 귀중한 정보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에 옮긴 결과 매일의 삶에서 확실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나 업무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B씨의 다음 글은 영혼 여행의 최종 결과를 잘 요약해준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사는 태도는 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타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울리게 되기도 했죠. 덕분에 이제는 자신을 타인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특정한 이들의 영혼 여행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궁극적으로 삶의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될지, 피술자가 고백한 문제와 질문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각자의 영혼 여행에서 얻은 긍정적이고 예리하며 강력하고 놀라운 자료들을 반영해주는 이 독특하고 주목할 만한 시나리오들에 대한 보고들이 되풀이되고 있다. 영혼의 삶과 연결되고 나면 비슷한 도구들을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다. 내면으로의 깊고 심오한 영혼 여행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영혼의 영역은 매우 호의적이고
유쾌하며 충실하고 친절하다. 3. 아이들이 무덤에서 가르침을 줄 때. 사무실 건물 로비에서 캔다스를 맞이했다. 캔다스는 미소를 머금은 채 나와 악수했다. 순간 조용한 힘과 단호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캔다스의 아름다운 담갈색 눈은 미소로도 완벽하게 숨길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사무실로 올라가는 중에도 캔다스는 잡담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몇 달 전 자동차 사고로 두 손자를 잃었다. 아이들의 죽음을 납득하고 위안을 얻고 싶다고 했다. 셋째 손자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사망한 손자 다니엘은 10살, 엠마는 고작 7살에 불과했다. 손자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캔다스는 아이들의 죽음에 넋을 잃었다. 손자들을 안고 놀아주고 어루만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다니엘은 짧은 금발에 따뜻한 미소가 매력적인 다정한 아이였다고 했다. 같은 또래의 사내 아이들이 그렇듯 운동을 좋아했고 운동선수 같은 다부진 몸으로 운동에 뛰어난 자질이 있었다. 할머니 캔다스와 다니엘은 유난히 가까웠다. 다니엘은 상대가 슬프다는 걸 금세 알아차리고 상대를 웃게 만들 줄 아는 아이였다고 했다. 사랑스럽고 민감한 영혼이었으며 지구상에서 보낸 10년의 짧은 세월을 뛰어넘을 만큼 지혜로웠다. 엠마는 여러모로 다니엘과는 딴판이었다. 길고 검은 머리칼에 창백하고 작은 얼굴, 작은 몸통은 다니엘보다 호리호리하고 왜소했다. 장난스럽게 두 눈을 반짝이는 모습은 때로는 짓궂은 꼬마 요정 같았다. 일부러 오빠를 때리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실수라고 우겨대곤 했다. 캔다스는 손자들을 회상하며 많이 웃었지만 위로할 길 없는 진한 슬픔이 배어났다. 손자들이 죽음을 맞이한 순간을 이야기할 때쯤에는 이런 분위기가 더욱 짙어졌다. 손자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수영하고 동물원에 놀러가고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면서 캔다스의 표정은 고통을 숨기지 못했다. 손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한 자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말하는 내내 캔다스의 두 눈이 나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깊이와 지혜가 묻어나는 오래된 영혼의 눈을 지니고 있었다. 슬픔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그녀의 씩씩한 영혼이 우아하게 짊어지고 있는 무거움이 느껴졌다. 캔다스는 이 슬픔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배우고 싶어 했다. 자신의 의지와 달리 자꾸만 포도주 잔을 집어들게 되는 깊은 슬픔에 먹혀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밤은 특히 가혹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고통도 깊어졌다. 나는 며칠 뒤에 있을 LBL 세션의 준비 단계로 먼저 전생 퇴행을 시작했다. 캔다스는 원주민 사냥꾼이었던 전생으로 쉽게 거슬러 올라갔다. 이 사냥꾼은 아름다운 검은 머리칼에 동물 가죽을 걸치고 화살통이 달린 가죽끈을 메고 있었다. 이 전생에서 캔다스는 세콰나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세콰나는 축복받은 이라는 의미였다. 세콰나는 기계와 보트, 백인들이 출현하기 이전 시대에 숲에서 동물들과 함께 살았다. 그는 동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동물들은 그를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저는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아요. 그저 동물들과 함께 걷죠. 토끼 새끼들한테 다가가
그들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먹을 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숲 어디에나 있죠. 나뭇잎이며 딸기, 물, 과일, 물고기. 곰들은 꿀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줘요. 그는 동굴 같은 곳에서 혼자 살았다. 부족들과 떨어져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며 치유의 약을 얻었다. 숲의 정령들은 모두 제 스승이에요. 저는 걸으면서 나무들이며 식물들을 느껴요. 대화도 나누고요. 동물들하고도 대화를 해요. 제 존재를 변혁시켜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비밀을 배우고 그들의 약을 알아내기도 해요. 우리는 세콰나의 노년으로 이동했다. 이젠 나이가 들었어요. 하지만 많이 늙진 않았어요. 머리도 이젠 검지 않아요. 몸도 튼튼하지 않고. 제게는 마법과 약이 있어요. 모닥불 훈기가 좋아 그 옆에 앉아서 연기를 맡아요. 저는 아이를 잉태시키는 힘이 있어서 여자들이 저를 찾아오지만 머물진 않아요. 저도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바라기도 했어요. 하지만 혼자 살아요. 세콰나는 돌이켜보니 이렇게 혼자 지낸 것이 자신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자신의 지식을 어디로도 전할 수 없고 지식을 이어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부족의 여인들이 치유나 힘이 필요할 때 그를 찾아오긴 했지만 그들과의 관계에서 별다른 일은 없었다. 세콰나가 알던 많은 사람들은 캔다스의 현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막대한 에너지를 지닌 아버지 제나콰는 부족의 지도자였다. 제나콰는 세콰나와 세콰나의 쌍둥이 형에게 에너지를 운용하고 부족을 위해 에너지를 쓰는 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그는 현생에서도 캔다스의 아버지로 환생했다. 아버지의 영혼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다. 몇 분 일찍 태어난 쌍둥이 형은 세콰나를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그도 세콰나와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 어린 시절 그들은 자연의 정령들과 태양, 달, 구름과 함께 놀았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했지만 세콰나는 고독을 사랑했다. 쌍둥이 형은 현생에서도 캔다스의 오빠로 태어나 캔다스에게 사랑과 지지, 힘을 보내고 있다.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캔다스가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도 그였다. 힘을 잃지 않는 것은 캔다스가 지금 중요하게 의지해야 할 기술이었다. 그녀는 이미 이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세콰나는 급격히 노쇠해졌다. 휴식이 필요해요. 숨쉬기도 힘드네요.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렸고 이제는 제 차례예요. 세콰나가 죽음 속으로 떨어지자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왔다. 제 몸을 자유롭게 털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다시 힘이 생기네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아요. 영계로 가는 건널목에 이르자 사랑하는 이들, 즉 인간과 그 동물들이 세콰나를 반겨주었다. 푸른 빛이 그를 감쌌다. 이 빛은 어둠의 중심부에서 나오는데 보석처럼 짙고 강렬한 색을 띠고 있어요. 빛이 점점 밝아져요. 움직이기도 하고 소리와 질감, 무게도 있어요. 마치 고체 같아요. 이 빛이 모든 끈적끈적한 부위들을 씻어내 지상에 머물던 그의 무거운 몸에서 영체를 되살려냈다. 원주민 사냥꾼으로 살았던 이 전생은 세콰나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기본적인 생존 욕구만 충족시키면서 영혼을 성숙시킬 수 있는 삶이었던 것이다. 그에게 중요한 건 대지와 대지의 영혼을 느끼며 태양의 열기와 비의 차가움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는 균형 잡힌 상태였다. 대지와 하나가 되면서 치유가가 됐을 때 사용할 식물과 마법 지식을 얻었다. 저는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이 전생은 다음 생들을 위한 수업과 같죠. 이 생에서는 혼자 살기를 선택했지만 모든 선택이 올바른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어요. 다음 생에서는 다른 생을 선택할 겁니다. 이 전생으로의 여행에서 캔다스는 잠자고 있던 힘의 저장고에 다가가게 되었다.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를 통과하는데 꼭 필요한 힘이 저장고 안에 들어있었다. 손자들이 죽고 난 후 영혼의 균형 회복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다.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에너지가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세션이 끝나기 전 캔다스의 안내자들은 캔다스에게 에너지가 지나치게 많으며 이 에너지를 더 나은 방식으로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잠을 잘 못 자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들은 또 포도주를 끊으라고 조언했다. 포도주에 의지하면 이런 사건을 겪게 된 목적에서 멀어질 뿐이기 때문이었다. 캔다스는 몸과 마음, 에너지 속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배웠다. 언제나 삶 속으로 들어가 삶을 충분히 경험해야 했다. 이날 캔다스는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많이 배웠다. 사무실을 떠나는 그녀에게서 밝은 기운이 느껴졌다. 세션을 강도 높게 받고 난 이후였기에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었다. 우리는 며칠 뒤 다시 LBL 요법을 시도하기로 했다. 캔다스가 다시 이곳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시간 낭비 없이 곧장 최면에 들어갔다. 캔다스는 어린 시절을 지나 자궁 속에 있던 시절로 쉽게 퇴행했다. 캔다스는 자궁이 대기실 같다고 말했다. 제 몸이 가장자리로 미끄러져 들어가요. 몸이 거꾸로 뒤집혀 있는데 어머니 심장박동 소리가 강한 진동처럼 느껴지더니 물살이 일고 흘러서 제 영혼은 이제 7달 된 태아의 몸에 익숙해졌어요. 저는 자궁 안에 머물지만 가끔 밖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기도 해요. 제 감정이 태아의 두뇌를 통제해요. 이 몸은 여자예요. 사실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지만 더 부드럽고 강해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번 생에서는 다른 종류의 여자가 될 거예요. 도전 가득한 삶. 저는 강렬한 희로애락의 감정들을 느껴봐야 해요. 이 도전이 장애물처럼 절 힘들게 하겠지만 쉬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캔다스는 이제 전생을 지나 영계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거대한 빛 기둥들이 보여요. 이 기둥 중 하나가 저예요. 경계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독자적으로 인식하지만 이 빛 기둥들과 결합해서 빛과 하나가 된 지금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이 빛이 바로 저니까요. 캔다스를 가브리엘과 마이클이라는 영혼의 안내자들이 환영해 주었다. 그들은 그녀를 일라라고 불렀다. 일라는 캔다스의 영혼 이름이었다. 가브리엘은 짙은 자줏빛에 둘러싸인 순수한 금색을 띠고 사랑으로 넘쳐 흘렀다. 시니어 안내자인 마이클은 짙은 보랏빛이 섞인 어둡고 강렬한 색채들을 띠고 있었다. 이 색채들은 빛과 견고함의 대비를 보여주었다. 일라는 자신이 마이클보다 옅은 푸른색을 띠고 있다고 했다. 일라는
바닥에 돌이 깔린 거대한 신전으로 들어가 여러 층으로 된 커다란 영혼 도서관에 들어갔다. 전생에 의미 있는 경험들을 돌아보기 전에 자신이 이곳에 있음을 등록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상의 것들은 이곳의 것들을 기억해서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저는 모든 작품을 커다란 바인더에 정리해 두었어요. 그리고 지난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안내자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에게 대지와 접촉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시간들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라는 다른 전생들에서도 고립과 고독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었다. 여러 삶을 거치며 식물과 나무, 동물, 새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 그 이름들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들과 관계도 맺어야 했어요. 일라는 대지에 헌신했던 전생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상세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만큼 마음이 느긋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는 데는 상세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이런 정보는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 그리고 각자의 몸은 나름의 이야기와 에고를 갖고 있다. 저는 아직도 이 점을 배우고 있어요. 일라는 지나칠 만큼 자기 안에 머무는 성향이 있었다. 여기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일라가 말했다. 제가 배운 점들을 미래에 이곳에 올 때를 위해서 저장할 뿐이죠. 다른 전생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스스로 충전하는 거예요. 어떤 몸은 영혼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좀 더 이완할 경우 쉽게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몸도 있죠. 일라는 최근의 전생들에서 많은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진 않았다. 하지만 캔다스로 사는 삶을 위해서는 허용된 거의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왔다.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혼의 도서관에서 작업을 마친 뒤 일라는 마당을 지나 각각의 영혼 그룹이 모여있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에서 자신의 영혼 그룹이 모여있는 에너지 다발로 다가갔다. 전부 모여있어요. 영혼 가족에서 제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제가 돌아오면 모두들 늘어서 있죠. 에너지 다발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보였다. 영혼 그룹과의 연결선이 있는데 이 선들이 우리를 서로 휘감고 있어요. 이 선은 밝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나는 일라에게 손자 다니엘과 엠마에게 연결되어 있는 선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 선을 찾아내자 그들이 앞으로 나왔다. 엠마가 먼저 나오고 뒤이어 다니엘이 나왔다. 엠마는 할 말이 별로 없었다. 엠마는 캔다스의 주요한 영혼 그룹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엠마는 다니엘과 같은 동반자 영혼이 아니라 동료 영혼 그룹의 일원이었다. 엠마와 연결된 선이 다니엘과의 연결선만큼 밝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녀는 엠마도 사랑했지만 다니엘과의 연결이 훨씬 강했다. 다니엘의 에너지는 크고 따뜻했다. 그는 온 존재로 일라, 캔다스를 안아주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떠난 것은 아니며 그녀의 가슴에 중요한 존재였기에 행복했음을 알렸다. 영원한 안식처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다니엘을 보고 캔다스는 큰 위안을 얻었다. 다니엘 역시 배우는 과정에 있었으며 다음 생을 위한 계획들을 짜고 있었다. 다니엘과 엠마는 어린 나이의 삶을 마감해서 가족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로 태어나기 전 영혼의 상태에서 미리 약속을 했다.
둘 다 어린 나이에 끔찍하게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캔다스도 이들의 죽음이 불러올 슬픔을 경험하기 위해 이들과 한 가족이 됐다. 고립과 고독을 추구했던 지난 전생들의 카르마를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 현생에서 캔다스는 더욱 강해지고 가족들이 힘을 합쳐 아이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서로 도와야 했다. 선택에 의해서든 환경 때문이든 캔다스는 고립 속에서 여러 생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 죽은 아이들이 캔다스에게 고독에서 벗어나 전생들로부터 터득한 기술로 가족을 하나로 연결하도록 가르치고 있었다. 비극은 인간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다. 캔다스는 이미 터득한 것들을 가지고 가족들의 치유를 도와야 했다. 이야기나 사진을 통해 아이들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다시 아이들을 만나리라는 점을 가족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했다.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찍 죽으면 가족은 극심한 충격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이런 충격은 영적인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작지만 강력한 치유가인 셈이다. 다니엘이 지구에서 가졌던 몸은 아이의 몸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아주 크고 강했다. 캔다스는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믿었다. 하지만 손자들의 죽음으로 믿음이 흔들렸다. 그런데 다니엘의 커다란 에너지를 경험하고 나자 인간의 영혼이 영원함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다니엘은 캔다스에게 계속 가슴을 열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지금 캔다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른 손자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말이다. 손자들과 나눈 엄청난 치유 에너지의 효과는 캔다스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다. 손에 잡힐 것 같은 변화의 에너지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치유의 힘으로 아픈 가슴도 회복되었다. 두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캔다스의 얼굴이 환해졌다. 삶의 카르마를 이해하게 해주는 영적 회귀의 힘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다. 세션 중 두 손자들과 대화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짧은 순간에 강력한 에너지의 교환이 이루어졌고 그 사랑 에너지의 진동은 캔다스의 어둠을 걷어냈다. 사랑의 에너지는 그 어떤 말보다 효과가 컸다. 캔다스의 안내자들은 집에서 고요히 앉아 호흡하면서 고요의 공간으로 들어가 빛이 어둠을 지워버리고 고통을 거둬들이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하며 조언했다. 이제 영혼 일라가 의회 원로들 앞에 나아갈 시간이 다가왔다. 이 존재들은 눈부신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들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요. 빛의 전달자로 깨달음을 전하러 이곳에 온 거죠. 그들은 모두 7이었다. 일라는 산을 올라가 에메랄드 그린색의 깊은 호수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크리스털 건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원로들은 일라에게 삶의 고난들을 이겨내고 영혼의 진보를 이뤄냈다며 칭찬해 주었다. 그들은 일라가 슬픔으로 어떻게 주춤거리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슬픔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죽음이 전하는 가르침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러는 편이 슬픔에 잠긴 가족과 자신에게 좋다고 말해 주었다. 그들은 또 절망에 빠지는 건 이해하지만 절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빛과 연결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분도 좋아지고 상황도 달라질 것이며 명상을 통해 기쁨의 순간에 머물면 영혼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 계속 올바른 궤도에 머물러 있으려면 일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일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의회의 일원으로서 많은 생을 함께했던 알라나는 죽음을 통해 식구들에게 각기 다른 가르침을 주는 것이 다니엘과 엠마의 목적이었다고 캔다스에게 가르쳐 주었다. 캔다스의 역할은 위안자로서 빛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상실에 대한 경험은 사람과 관계에 대한 집중 학습 과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 덕분에 오히려 관계의 깊이를 더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자연에서 동물들과 더불어 살았던 전생들에서 갈고 닦은 부드러움과 친절함이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도 했다. 캔다스는 이제 가족들에게 아이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비록 죽었지만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줄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 살아있는 자식을 만나러 오는 것처럼 아이들의 영혼도 그럴 것이다. 다니엘의 영혼은 종종 그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통해 다가와 가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세션이 끝나갈 즈음 캔다스에게는 필요할 때마다 영계로 돌아가 원로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들은 잊지 말고 스스로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은 여기서 끝났다. 캔다스가 시간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세계에서 깨어난 시각은 늦은 오후였다. 캔다스는 고작 몇 분처럼 느꼈겠지만 세션을 아침 일찍 시작했으므로 사실 몇 시간이 흐른 후였다. 나는 이런 믿기지 않는 경험에 동참했다는 것이 영광스러웠다. 캔다스와 나는 변했다. 하지만 무엇이 변했는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것이다. 세션이 끝나고 몇 달 후 캔다스는 자신을 단단하게 올가매던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을 되찾았다. 이 이야기를 쓰기 위해 다시 만나보니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두 눈에 슬픈 기색이 없었고 행복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아이들이 죽고 난 후 전 길을 잃었어요. 우주에 대해 제가 이해하고 있던 것들, 저의 중심, 저의 영혼, 저의 가슴과 대화하는 능력도 잃어버렸죠. 하지만 엘비에를 통해 다시 그 연결 관계를 회복했어요. 덕분에 평화로운 기쁨도 되찾았죠.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보다 제 영혼에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던 고통의 베일을 걷어내 버렸기 때문이죠. 캔다스는 세션을 받기 전에도 손자들의 영혼과 접촉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했다. 이제는 더 나은 방식으로 관계를 지속하게 됐어요. 관계의 영원한 본질을 깨닫고 나니 아이들을 잃은 고통도 줄어들더군요.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고통을 통해 치유를 경험한 것이다. 명상도 이제 더 깊어졌다고 했다. 훨씬 쉽게 명상 상태에 들어가 오래도록 그 상태에 머물 수 있다. 캔다스는 또 아이들이 죽기 몇 달 전에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니 그들의 눈빛이 초연해 보였다고 했다. 마치 곧 떠날 것을 아는 사람들처럼. 캔다스의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슴과 영혼 속 그 자리,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는 자리, 치유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 다가갈 수 있었다. 나는 알아요. 아이들과 다시 춤추게 되리라는 걸. 이런 인식이 비극적인 상황을 버텨내는데 큰 힘이 돼요.